제목을 에듀테크 기반 학습자 중심 미래 교육 실천 방향과 적용 사례라고 주셨는데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HRD를 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HRD 협회랑 한 4, 5년 정도 2년이 된 것 같아요. 그 에듀테크의 이제 가장 유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리드의 자문 교수이긴 하기 때문에 어,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드 얘기도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닌데 이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이네요. 작년에 DBR에서 의뢰가 와서 한번 썼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각 대학들도 그렇고 기업 교육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전환한 지가 이제 2년 반 됐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글을 써달라고 썼는데 DBR이 늘 제목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그래서 제목은 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그냥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이 글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서 읽어보세요. 되게 제가 재밌게 썼다고 생각하는 글입니다. 이 글의 시작을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교육을 처음 한 게 2002년으로 기억을 해요. 2002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20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사이버 MBA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주대 오늘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석범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제가 그 당시 있을 때인데 방석현 교수님이라고도 유명한 분이 계시고 그분의 동생이세요. 방석범 교수님이 아주대 경영대 교수인데 그분이 사이버 MBA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당시로서 상당히 혁신적인 온라인 교육 회사죠. 굉장히 앞서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MBA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비즈니스 학과를 좀 주임 교수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첫 강의를 한 게 2002년 봄인지 2002년 가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이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뭐 이런 정도의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또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연대 정보대학원에서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강의를 동시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기에 2002년 가을 학기로 기억하는데 아주대에서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세대 정보대학원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한 거죠. 그 아주대는 MBA 과정이고 연세대는 석박사 과정 전문대학 연세대 정보대학원은 지금 아주 성공했어요. 이때만 해도 초기였는데 여기가 그렇게 성공할 줄 몰랐는데 성공했어요. 교수님들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래서 연세대 정보대학원 출신 교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또 석박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전문대학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대학원이 제가 알기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학부가 없잖아요. 행정학과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행정학과가 있었는데 서울대 있었대요. 서울대 법대에 있었대요. 근데 학부의 행정학과를 없애고 전문대학원을 만든 게 서울대가 최초였고요. 그때 행정대학원이. 그게 아마 60년대 초반일 거고요. 카이스트도 일종의 전문대학원 시작했죠. 학부가 없는. 이제 보통 대학원 하면 일반 대학원이 있고 전문대학원이 있고 특수대학원이 있는데요. 역시 전문대학원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 정보대학원이 당시로선 초기였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학기가 끝날 때쯤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텀 프로젝트나 시험을 봤는데 어디가 더 잘했을까요? 아주대 온라인 MBA 학생들 과목을 똑같이 했어요. 시험도 똑같이 냈거든요. 근데 어디가 더 잘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아주대 온라인 MBA 학생들이 더 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 솔직한 얘기로 아주대보다는 연세대가 랭킹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온라인 MBA보다는 MBA 학생들보다는 보통 석박사 과정 풀타임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기회가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뭐 하나 죄송한 얘기지만 한쪽은 파타임, 한쪽은 풀타임, 한쪽은 아주대, 한쪽은 연세대, 한쪽은 온라인, 한쪽은 오프라인.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주대 온라인 MBA 사람들이 더 잘할 리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잘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뭘까 했더니 일단 학생이 우수하다. 뭐 연세대 정보대학원 학생들이 되게 화가 날 텐데 저는 되게 뼈 때리는 얘기를 잘해요. 예, 아주대 온라인 MBA의 당시 학생들이 결코 연세대 정보대학원 풀타임 학생들보다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 왜 온라인 MBA를 하겠어요? 자기의 타임 코스트가 되게 큰 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계신 분들도 많았고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내가 풀타임 MBA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MBA, 뭐 연세대나 고려대나 경희대는 특수대학원으로서 MBA가 있죠. 노무현 정권 때 그게 전문대학원으로 바뀌었죠. 서울대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서울대 예전에 그때 특수대학원이었을 거예요. 석사과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되게 우수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과정이 야간. 지금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야간이 우수하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은 어떤 도시죠? 오늘 뭐 서울에서만 들으시지 않던데 아까 제가 줌으로 접속한 분들의 소속을 쭉 보니까 부산에서도 아주 많이 오셨고 이제 서울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서울, 부산도 마찬가지죠.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야간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은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풀타임을 다닐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훌륭한 분들이. 그래서 제가 첫 번째가 제가 이걸 논문을 쓰진 않았어요. 논문을 쓰진 않았는데 아주대 온라인 MBA 학생들이 더 우수했던 거 아니냐. 연대 학생들은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뭐 자기네들이 시험을 더 못 봤는데 어떡하겠어. 그죠? 예. 두 번째, 그때 아주대 온라인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많이 고백했냐면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을 때잖아요. 제 강의를 mp3 파일로 사이버 MBA라는 회사가 제공했나 봐요. 그래서 그 mp3 파일로 물 좀 주십시오. mp3 파일로 그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프라인 강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그런 강점을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강사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대 온라인 MBA에서 강의하면 꼼짝없이 제가 시간을 다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은 좀 농담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강사가 안 해야 될 짓을 다 한 거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년 전에 온라인 강의가 얼마나 좋은 강의라는 거를 저는 느낀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했잖아요. 대학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 경희대 같은 경우도 중국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대요. 경희대가 특별히. 또 중국 학생이 많아요. 클래스의 한 20, 30%를 중국 학생들이 차지하는데 아주 또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학생들이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애들이 열심히 안 해요. 중국 학생들이. 막 졸고 막 그래요. 그래도 한국 학생들은 왜 견디느냐? 상대평가잖아요. 요즘 특히 경희대는 경영대학만 상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총학생회에서 서신을 보냈더라고. 왜 우리 상대평가에서 취직 못하게 하냐. 근데 한국 학생들은 상대평가라니까 중국 학생들이 미안하지만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CDF를 깔아줘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AB를 받으니까 수업 분위기는 나빠져도 좀 참는 게 있어요. 물론 저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중국 유학생들 부자도 많고 훌륭한 학생들 많으니까 친하게 지내면 너네 인생 좋아진다. 제발 네트워킹을 많이 해라.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 학생들은 중국 유학생들도 같이 엄청 잘 지내죠. 그게 인생에 뭐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학생들이 대부분 CDF를 깔았는데요. 온라인 교육을 이번에 코로나 시즌에서 하니까 중국 학생들에서 A, B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댓글을 쓰는 거 보니까 뭐라 하냐. 교수님, 제가 교수님의 테이크 이그잼을 풀려면 교수님의 기말고사를 풀려면 교수님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하겠다는 애들한테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아주대 온라인 MBA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랑 똑같아요. 그땐 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제 강의 들었죠. 20년 전에는. 지금은 저보다 나이 든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학습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걸 당시 또 느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대 그 사이버 MBA의 굉장히 강점이 뭐냐면요. 이분들이 주중에는 바빠서 온라인 MBA를 듣잖아요. 근데 토요일마다 특강을 했어요. 그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 옆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토요일 날 와서 이제 학과가 4개 학과가 있었거든요. 같이 클래스를 들어요. 같이 듣기도 하고 따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온라인에서 강의했던 교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특강을 하는 셈이 되죠. 그럼 서로 너무 반가운 거죠. 이산가족 만나듯이. 온라인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토요일 날 만나요. 그럼 만나면 과별로 특강, 전체 모여서 특강,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막 노래방 가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주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 교육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저희 경희대도 경영대학원이 3교시란 말이 있어요. 저희 1교시, 2교시 하거든요. 수목에 보통 저녁에. 그러면 3교시는 10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경희대 앞에 식당이나 술집이 쫙 깔려있죠. 왜? 어차피 회사에서 배고프게 막 달려온 분들이잖아요. MBA 들으려고. 경희대가 뭐 위치가 좋습니까? 저기 먼데 회기동에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와가지고 수업 헐레벌떡 1교시, 2교시 듣고 진짜 공부는 언제? 3교시에 사람들과 소셜 네트워크를 하면서 술 마시면서 새벽 12시. 근데 최근 2년 반 동안 그런 일이 없어 불행한 학교였죠. 어제 경희대가 축제를 했는데 잔나비 와서 제가 우연히 잔나비 공연도 보고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경희대가 아마 이게 대학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하면서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에서 뭘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둘 다 혼합이 돼야 되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또 하나, 제가 대학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카이스트로 석사를 진학했고 이 친구는 스탠포드로 갔어요. 얘가 이제 방학 때 한국에 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는데 스탠포드는 당시에도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혹시 수업에 못 들어가도 모든 게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9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한 1991년, 92년쯤인데 그래서 제가 역시 스탠포드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 30년 전에 스탠포드는 자기 대학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의를 녹화해서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명품 대학인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반복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30년 전에. 우리가 그게 불가능했냐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낸 게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들의 적체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의 열정만 있으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비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 글에 또 교육은 항상 테크 프렌들리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의 인터넷은 계몽사 세계대백과사전이었고 학원사 세계대백과사전이었어요. 부모님이 그걸 사주신 거죠. 저희 부모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두 가지의 백과사전이 있었고 금성출판사의 세계문학 있었고 뭐 또 계몽사의 한국문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인터넷이죠. 뭐 언제든지 그 책을 뽑아가지고 아마 여기서 초등학생을 키우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백과사전은 무조건 사주셔야죠. 그 다음에 그런 문학 전집은 무조건 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세계사 뭐 이런 건 다 왜 아이들이 언제든지 꺼내서 읽을 수 있게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70년대는 집으로 매달되는 제 신문이 있었는데 다 한자 섞인 신문이죠. 저한테는 엄청난 컨텐츠였죠. 예, 제가 그걸 다 읽었어요. 한자를 거기서 다 자연스럽게 배웠죠. 그러면 지금 아이들한테 또는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줄 거냐 하는 걸 고민하셔야 되죠. 1970년대에는 매일 저녁에 보는 텔레비전은 저한테 엄청난 영상 정보였죠. 제가 TV 편성표를 다 외웠어요. 당시에 KBS, MBC, TBC 다 외워서 6시부터 8시까지 뭐하고 뭐 다 외웠죠.
왜? 저한테 엄청난 컨텐츠인데 그걸 안 해오면 안 돼. 제 손해죠. 그럼 채널을 계속 돌려가면서. 그런데 어느 날 VTR이 생기면서 제가 꿈의 기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채널에 이걸 보는데 그 동시에 다른 채널에서 뭘 하면 볼 수가 없었는데 아빠가 어느 날 1978년인가 79년에 VTR을 사오셨는데 야 이거는 진짜 꿈의 기계다.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는 VTR로 녹화하고 한쪽으로는 텔레비전을 보는 70년대 또 굉장히 저한테 큰 사건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라보 잉글리시라는 카세트 테이프를 사오셨어요. 거기 보면 영어로 그 영어 노래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저한테 영어 조기 교육을 한 거죠. 70년대에 제가 오늘날에 그래도 이렇게 강의도 하는 교수가 된 거는 아마 이런 70년대에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제가 활용한 교육을 자기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얘기해 볼까요? 저희 엄마가 약국을 하고 있는데요. 약국에는요 엄청나게 영업사원이 옵니다. 그죠? 약국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험회사 직원, 뭐 수많은 그 영업사원들이 들어오는데요. 아마 아이템풀 학습지 영업사원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중1 때 이 아이템풀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했더니요. 중1 첫 3월 말 고사를 보는데 제가 전교 1등을 해버렸어요. 왜냐? 시험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DBR 글을 쓰면서 이 1981년에 제가 왜 아이템풀을 했을까? 이거 지금 넷플릭스 모델이에요. 서브스크립션 매달 보내주는 거죠. 나중엔 제가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아이템풀을 못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왜 제가 아이템풀을 하게 된지 아세요? 198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두환 대통령의 과외 금지 조치가 일어났죠. 저는 1970년대 어떻게 지냈다고요? 맨날 집에서 이거 했어요. 백과사전 보고. 아니 나가서 놀 애들이 없는 거야. 보니까 얘네들이 다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과외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맨날 백과사전 보고 책 보고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외롭게 있었는데 1980년에 과외를 금지하니까요. 아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맨날 야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 프로야구 일보 직전이고. 당시에 몰랐는데 이 종로의 아이템플 학원은 오프라인에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는 학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를 금지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이 된 거예요. 그럼 종로 학원 아이템플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온라인 모델로 바꾼 거죠. 그죠? 아마 전국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 이런 걸 논문으로 쓰고 싶은데 이걸 DBR로 쓴 거죠. DBR에. 그죠? 그 뭐냐면 저의 인생은 당시에 과외를 금지하면서 아이템풀이 종로 아이템풀 학원이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것을 제가 우리 어머니가 또 빨리 테이크를 해가지고 기술을 그 빨리 테이크해서 저한테 전달했고 저는 그걸 또 잘 받아들여서 전교 1등을 한 거죠. 중1 첫 시험에 전교 1등을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저는 평생 전교 1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한 번 전교 1등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누가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86년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1980년 제가 고3이 됐는데요. 암기 과목 하기 귀찮은데 솔직히 또 한 번 솔직히 얘기할게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치냐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요. 국사 선생님, 사회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맨날 졸죠. 저는 대학 제 수업할 때 애들 자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제 수업 잘 안 듣고 싶다? 제 책임이죠. 그죠? 제 강의가 재밌으면 왜 안 듣겠습니까? 그죠? 그럼 고등학교 때 애들 자는 건 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책임이죠. 얼마나 강의를 못하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테이프를 빌렸어요. 86년도에는 동네에 1,000원을 내면요. 그거 되게 비싼 가격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1,000원을 내면 테이프를 3개를 빌려줘요. 영어, 뭐 국어, 뭐. 근데 저는 뭐 영어 수학은 잘했기 때문에. 근데 암기 과목은 선생님들이 잘 못 가르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외주를 준 거죠. 교육을. 그죠? 선생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테이프를 빌려서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테이프를 빌려서 당시 더블데크 있죠. 더블데크에다 넣고 어떻게 하루에 3시간을 암기 과목에 투여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더블 데크로 공테이프에 녹음을 해놓고 다음날 반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테크놀로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초중고를 다. 저는 오늘 한국 HR들 협회가 또 이런 포럼을 열어가지고, 물론 이게 여러분들 강의가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온라인 러닝이나 에듀테크는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시대적 조건에서 여러 테크놀로지와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학습자는 그걸 잘 활용하는 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HRD 담당자시고 기업 교육 담당자시라면 여러분들이 담당할 그 고객들을 성공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현재 가능한 가장 멋진 테크놀로지를 잘 이용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정권 교체기였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제가 올해 1, 2월에 되게 이러한 정책에 관련된 걸 많이 글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장한 게, 우리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있었는데, 저 1973년 막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막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외웠어요. 근데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나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국민을 교육하기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서 그것에 입각해서 교육을 제대로 했으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G9, G8 점점 올라가겠죠. 제가 죽기 전에 전 G3를 보고 죽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G2까지 할 거는 제가 상상이 안 돼요. 하지만 G9까지, G3까지 가자. 현재 우리나라는 G9까지 왔잖아요. 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 덕분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쯤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초맞춤형 국민교육헌장 같은 걸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교육은 초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개별 학생들의 지식 수준과 동기부여 상태, 목적의식을 반영해서 거기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현 상황을 정확히 자가 진단하게 해서 목적한 바를 빨리 이루게 하고 학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게 국민교육헌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직한 인재상을 설정하고 인재 양성의 교육 철학과 기술적 방법론을 헌장으로 제역해서 각급 교육의 혁신을 유도해야 된다. 이게 제가 올해 2월에 쓴 글이네요. 교육부 장관 이상한 사람 추천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뒀죠. 좋은 교육부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최진석 철학자, 그분이 할 뻔했잖아요. 그런 분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교육부 장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김인철 씨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잘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야 겨우 사퇴했죠. 한심한 얘기죠. 빨리빨리 사퇴해야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좀 좋은 분이, 더 좀 미래지향적인 보건복지 정책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EBS가 정말 대단한 데던데요. EBS가 라디오로 교육을 한 게 1951년이에요. 와, 대단하죠. 그 전쟁통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죠. 텔레비전으로 교육을 시작한 게 1969년, 인터넷이 2000년이라는 거예요. 모바일 앱을 사용한 게 2009년. 그럼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근데 EBS가 지금 개혁이, 그 EBS의 그동안 1951년 라디오, 69년 TV, 근데 EBS가 뭘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뭘 한 겁니까? 그죠? 막 김정은 책이나 내고 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EBS가 김정은 책을 내요? 네, 북한 김정은. 그러니까 EBS가 이제는 AI 기반 초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좀 썼던 거고요. 그러면 외국어 분야, 그래서 AI 기반 초맞춤형 교육을 하면 외국어 분야나 코딩, AI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뭐라 그러면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대요. 저는 그런 건 너무 유치했어요. 저는 왜 디지털 인재를 만들어야 되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디지털을 알면 돈을 더 벌어요. 제가 20년 전에 아까 아주대 사이버 MBA를 했더니요, 저 디지털의 힘을 완전 느꼈어요. 오프라인 강의는 지금 오늘 HR들 옆에 강의, 제가 진짜 제 인생에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강의료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의리 때문에 왔어요. 근데 이 오프라인 강의는 돈이 안 돼요. 아무리 비싼 강의료를 받아도.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나라 교수는 시간당 100만 원도 못 받아요. 저는 시간당 1000만 원 받고 시간당 1억 받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는데
김영란 씨가 제 인생을 좌절시켰어요. 너무 한심하죠. 우리가 그림도 한 폭에 10,000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100억짜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김영란법이 존재하는 한 교수가 시간당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외국에 가서도 그러면 안 돼요. 제 국적을 바꿔야죠, 빨리. 제가 이 작은 나라에서 잘 되는 사람, 배 아픈 게 많은 분들 있는 데서 어떻게 발전이 나고, 손흥민이 한국에 있었으면 K리그 뛰었으면 뭐 잘 됐겠어요? 그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갖고 분데스리가 일찍 나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강인 그런 것처럼 그런데 디지털로 해야 돈을 벌어요. 제가 아주대 온라인 강의하면서요. 디지털로 돈 번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 오프라인 강의는 내가 강의할 때만 돈 벌죠. 근데 20년 전에 제가 아주대 한번 강의를 해놓을까요? 제가 자는 동안에도 얘가 돈을 벌어요. 제 강의가. 그죠? 계속 제 강의를 누군가가 온라인으로 듣고 있으니 제가 잠을 자도 행복하더라고요. 아주대 온라인 강의로 누가 듣고 있지. 교수도 똑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교수의 연봉과 오프라인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디지털을 활용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을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백만 인재를 양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을 부자가 되게 하는 방법은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그게 하나가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둘 다 국가가 안 하고 있죠. 제대로. 그래서 코딩과 AI 교육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그게 국가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코딩 교육을 초등학교 때 받았는데 싫은 애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건 자기 적성이고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기회를 한 번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돼. 이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코딩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데 어떡하겠어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코딩도 언어죠. 그죠? 영어도 언어예요. 다 언어를 잘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맞춤형 현장 말씀드렸고요. 교육 정책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된 이유가 한 수십 가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초등학교에 영어 수업을 금지했어요. 그죠?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1, 2, 3학년 있는 엄마는 잘할 거예요. 엄마, 아빠. 초등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 안 가르쳐줄 거예요? 과외시키셔야 되죠. 사교육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가르쳐야죠. 왜? 영어 필수인데. 그죠? 네.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교육 잘 받으면 훨씬 더 나중에 부자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요. 왜? 글로벌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그걸 안 가르치냐고. 왜 그걸 금지해, 국가가. 미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유층만 좋아지죠. 부유층은 상관없이 다 교육해요. 저소득층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 교육이나 코딩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데, 윤석열 정부도 지금 공약에 제 글이 거의 문구랑 비슷하게 제 공약, 윤석열 캠프의 공약이 들어갔는데요. 그거 철회됐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공약은 들어갔는데 이거 안 지키겠다고 또 한대요. 그래서 한심합니다. 5년 더 기다려야죠. 저는 상관없어요. 지금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부자 상관없어요. 부자들 다 영어 가르치면 되고 코딩 가르치면 돼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국가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슬라이드들이 이런 거고요. 그런데 AI로 가르치면 인간 교사는 어떻게 해? 전교조에 있는 선생님들이 화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AI는 인간 교사보다 더 정확하고 인내심을 가진 효과적인 교사가 될 거예요. 학급 전체를 고려하는 인간 교사와 달리 AI 교사는 각 학생한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AI는 각 학생에게 자신의 속도에 따라 다른 연습 문제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학생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제를 완전히 숙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어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AI는 학습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이며 재미있게 할 것입니다. 이거 제가 쓴 글 아니에요. 저 밑에 있는 타임즈에 나온 영어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 하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인간 교사는 뭐 하느냐? 학생들의 인간 멘토가 되는 거예요. 연결자가 돼야 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늘려주고 창의력, 공감, 팀워크. 저 중고등학교 때 절대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맨날 얻어맞고 암기 과목 제대로 못 배웠고 영어 수학 뭐 누가 했어요? 다 제가 정성 미리 공부했지 뭐. 영어 성문종합영어라 맨투맨으로 했지 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나. 여러분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 딱 나오잖아요. 영어 선생님 발음 완전히 막 일본식이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고등학교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고등학교가 그랬어요. 그 시대에 그냥 말죽거리 잔혹사였어요. 지금도 그 영화를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봐요. 그럼 만약 그 교육을 AI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교사님들은 뭐 하라? 여기 그대로 인간 멘토, 연결자, 비판적 사고, 창의력, 공감, 팀워크. 그다음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더 명확히 설명해주고. 여러분들 이거는 한국 어떠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거 타임즈에 나온 글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한국의 리드가 하는 그대로예요. 리드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업 사례는 에듀테크 회사 사례는 오직 리드만 갖고 왔어요. 뭐 리드가 세계 최고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다음 제가 또 자문도 하고 있는 회사고. 제가 잘 아는 회사죠. 리드는요. 인공지능을 쓰죠. 인공지능의 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예상 점수 예측 오차의 최소화예요. 그 다음에 목표 실력 도달 시간의 최소화. 그 다음에 중도 포기자의 최소화. 대충 이거 아니에요? 에듀테크라는 것도. 기업 교육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결국 아이가 어디로 너의 실력이 얼마만큼 알려주는 거죠. 그죠? 제가 작년에 한 8kg를 뺐는데요. 체중을 뺀 이유는 단 하나, 그 비결은 단 하나였어요. 아, 2개 정도 된다. 하나는 매일 체중을 재는 거였어요. 매일 체중을 재니까 체중이 빠지던데 뭐. 그죠? 또 하나는 이제 굶은 거죠. 뭐 2개. 근데 최근에 5kg가 확 올라가지고 우울해졌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매일 체중을 안 쟀어요. 그러니까 5kg가 늘는지 모르는 거죠. 예, 자기를 잘 알면 돼요. 그게 예상 점수 예측의 오차의 최소화예요. 그죠? 두 번째 뭡니까? 목표 실력 도달 시간의 최소화. 그죠? 에듀테크라는 거는 이 세 가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도 포기자의 최소화. 리드의 논문은 이 세 가지를 달성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학습자의 현재 실력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잠재적 특성을 예측하고. 제가 이거 HRD 포럼에서는 여러 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리드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컨텐츠 추천받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여기 김, 이, 박, 최, 권 5명이 있고요. 6개의 컨텐츠를 봤어요. A, B, C, D, F, G. 재밌게 본 영화나 컨텐츠에는 5점을 줬고 재미없는 건 1점을 줬습니다. 여기 김이라는 사람은 아직 F랑 G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김에게 F를 추천하시겠습니까? G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여기 오프라인에 계십니다. 아니면 온라인은 제가 잘 안 보여요. 저기 다른 화면이 있긴 한데 채팅으로 답을 주셔도 되는데 뭐 답 맞추시는 분한테는 선물 주실 거죠? LGRD 옆에서. 예? 선물 주신다고 가정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F를 추천하시겠어요? G를 추천하시겠어요? 채팅으로 답변 주셔도 되고 오프라인에 답변 주셔도 됩니다. 답 안 하면 수업 안 합니다. 오늘 더 이상. F요? 네, 왜 F를 추천하시죠? 또 비교적 조금 더 높은 점수라 네, F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도 맞고요. 또 하나 또 다른 이유를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분. 예, 예. 그 박이랑 킴이랑 비슷한 네, 정답입니다. 두 분께 어떤 HR 대표는 꼭 선물을 드리세요. 둘 다 맞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해보면 늘 그 두 답이 나오는데요. F가 평균적으로 점수가 높으니까 F를 추천한다. 이 말도 맞고요. 또 하나는 리드의 방식은 김이랑 제일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팍이죠. 근데 팍이 F에는 5점을 줬고 G에는 1점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F를 추천한다는 겁니다. 리드의 산타 토익 서비스는요. 여러분들 산타 토익 써보세요. 써보셨어요?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에듀테크 담당자고 기업교육 담당자시고 HRD 담당자시면 산타 토익 써보세요. 어느 회사를 좀 욕하면 안 되는데 스픽 써보세요. 스픽? 저 스픽에 1년에 15만 원 내고 쓰거든요. 영어회화 앱인데 스픽은 또 써보세요. 근데 스픽은 답답해요. 그럼 스픽과 산타 토익의 차이는 뭐냐면 스픽은 내 실력을 얘가 반영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선생님 중에 내 실력이 나빠도 잘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선생, 내 실력이 좋아도 못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선생, 한심하죠, 그죠? 스픽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픽이 빨리 바뀌길 바래요. 근데 산타 토익, 리드 산타 토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타 토익은 이 A, B, C, D, F, G를 토익 시험 문제로 한 겁니다. 여기서 5점은 뭐냐면요. 시간 걸려 오답이 난 경우예요. 1번은 빠른 시간에 정답이 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김이 A, B, C, D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F와 G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답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해보게요. G를 추천한다. 이런 분도 가끔 있어요. G를 추천한다.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지금 김이랑 가장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이죠? 그럼 F는 박이 시간 걸려서 오답이 났어요. G는 빠른 시간에 정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실력이 비슷한 애가 틀린 문제를 추천하시겠어요? 실력이 비슷한 애가 맞춤 문제를 추천하시겠어요? 뭘 원하세요? 되게 착한 선생님들은 G를 추천하신대요. 북 돋는 분들이죠. 근데 리드는 어떻게 하냐? F를 추천해요. 그러니까 자기랑 가장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틀린 문제를 추천합니다. 만약 김이 F를 맞추면 어떻게 되죠? 김인 팍을 떠나죠. 더 이상. 너는 이제 나랑 실력이 달라. 넌 나보다 못하는 애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서 김이랑 제일 비슷한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 틀린 문제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표 실력 도달 시간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거를 만약 이렇게 1, 2, 4, 5로 코딩을 하면요. 어떤 사람 토익 시험 문제 9문제를 리드가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럼 9문제만 풀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이거 틀리고 맞고 시간 걸려 틀리고 시간 걸려 맞고 나오겠죠. 그러면 각 문제에 대해서 4가지의 그게 나오죠. 그러면 4의 9승이 됩니다. 4의 9승은 2의 2승의 9승, 2의 18승이 되니까 2의 18승은 2의 10승 곱하기 2의 8승이죠. 2의 8승은 256이죠. 2의 10승은 1000이죠. 그래서 25만 6천 개가 나와요. 대충. 그러니까 뭐예요? 9문제만 풀면 이 사람의 실력을 25만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1등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상 점수 예측 오차가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이걸로 해서 리드가 이런 알고리즘으로 달리니까 손정 회장님이 알아보고 얼마를 쐈어요? 2천억을 쐈죠. 2천억을 쏴가지고 바로 이제 유니콘이 됐죠. 그 돈을 가지고 뭘 샀는지 아세요? 일본의 또 토익 회사를 사버렸어요. 손정 회장님 정말 고맙죠. 빠친코 보십니까? 빠친코 8회까지 다 보셨어요? 그거 다 손정희 씨도 똑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아빠가 엄청 손정희 씨 어렸을 땐 되게 가난해서 다 돼지를 발로 파친코에 보면 그 오사카에는 제일 조선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게 나오죠. 제일 조선인들은 거의 천민이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업, 그다음에 돼지 치는 거, 그다음에 파친코. 그러니까 유태인이랑 똑같은 존재죠. 유태인이 왜 오늘날 금융을 지배합니까? 고리대금업. 땅을 살 수 없고 집을 살 수 없고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결국 금융기술을 발전시킨 거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나가야 되니까 부동산을 언제든지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박해당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땅을 사질 않은 거예요. 땅보다는 금융으로 한 거죠.
손정희 씨가 그래서 근데 아빠가 이제 파친코로 돈을 벌죠. 그러면서 이제 손정희 씨 얘기도 그 회사 분들한테 많이 하세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손정희 씨 전기를 많이 읽었는데 이 손정희 씨는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의 피를 가진 사람이고 이제 이 리드에 쏜 거죠. 리드는 뭘 합니까? 유저의 프리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초기에는 이 협력적 필터링이라는 방법으로 하다가 요즘은 딥러닝을 하고 있고 강화학습까지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목표는 뭐라고? 이 세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상 점수, 예측 오차. 그다음 리드는요. 이 리드의 AI 알고리즘이 좀 약간 실수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틀린 문제를 추천해야 되는데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틀린 문제를 추천해야 되는데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맞춤 문제를 추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 나쁜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좀 쉬어가는 거죠. 중도 포기를 좀 최소화하겠죠. 계속 어려운 문제만 풀게 하면 짜증나겠죠. 그죠? 예. 약간 쉬어가는 날도 되는 거예요. 저희도 언제 쉴까요? 이제 쉴까요? 좀 더 하고 쉴까요? 한 5분만 있다가 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AI 서비스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 교육 분야는 AI가 굉장히 많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오히려 자율주행차나 이런 또는 의료 쪽은 죽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AI가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화가 잘 안 돼요. 근데 교육은 실수해도 돼요, 그죠? 왜? 문제를 추천하는 건데 뭐,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인공지능은 이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는 거라는. 그래서 여기 담당자분들 난 인공지능 잘 모르는데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담당할 그 HRD의 고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AI를 쓸 때는 그 AI가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를 잘 달성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게임을 하시는 거지 기술을 내가 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와 협업할 때도 내가 세운 목표를 그 AI 솔루션이나 그 서비스가 해주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근데 저희 연구팀에서는 AI를 이렇게 주어진 목표를 위해 적절히 행동하는 지능적 제품, 인간 서비스, 환경, 인프라를 만드는. 그러니까 HRD의 AI를 활용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능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럼 지능이라는 건 뭐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적절히 행동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좀 참고를 나중에 하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요 기계학습이란 말도 우리가 에듀테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머신러닝의 정의를 오늘 확실하게 배우세요. 탐미첼이 한 정의인데요. 탐미첼은 뭐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로 머신러닝이라는 책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정의가 한 25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이걸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머신러닝의 정의를 사용하시면 되고, 인공지능의 정의도 제가 오늘 그냥 빨리 넘어갔지만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머신러닝의 정의는 러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듀테크나 HRD에도 많이 관련이 되죠.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고 관찰할수록 할수록 그 성과가 향상될 경우 그 기계는 학습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회사를 좀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스픽이라는 앱을 제가 썼거든요. 일주일 무료 쓰다가 하루 지나가지고 딱 15만 원인가 결제되는 순간에 아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결제됐는데. 그래서 1년 쓰게 됐어요. 또 까딱하면 이제 올해 9월쯤에 또 15만 원 또 결제되겠죠. 제가 왜 했냐? 외국 출장 가는데 제가 영어 잘 못해요. 영어 회화 좀 하기를 하고. 근데 그 앱 좋은 게 스픽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스픽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약간 AI가 들어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회화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진짜 제 입으로 스픽을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보통 우리가 영어 회화나 유튜브 한다고 우리 영어 뭐 넷플릭스 보면서 영어 공부하다 해도 뭐 영어 공부 됩니까? 내가 입을 안 여는데. 그러니까 이 영어 회화 스픽이라는 앱은 되게 재밌게 잘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앱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뭘 틀리고 맞고 이걸 반영해서 제 실력에 맞는 컨텐츠가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스픽은 나에 대해서 뭘 한다? 머신러닝을 안 하는 거야. 그 스픽은 머신러닝 모듈만 넣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에듀테크를 보실 때도 이 머신러닝이 잘 작동되는 회사인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 있으시죠? 로봇 청소기 어떠세요? 머신러닝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거의 안 하죠. 얘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이랑 지금 1년 이상 우리 집에서 청소를 했는 데는 똑같이 행동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존경심이 안 들죠. 너는 기계다 그냥. 넌 로봇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 너는 머신러닝 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럼 그 로봇 청소기는 사실은 어떤 목표를 점점 이 성과가 향상돼야 되는데 로봇 청소기의 성과라는 거 뭐겠어요? 좀 더 빨리 청소한다? 좀 더 깨끗이 청소한다? 뭐 좀 더 조용히 청소한다? 그죠? 그 세 가지 정도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의 로봇 청소기가 발전하려면 내가 없을 때 알아서 제가 켜져가지고 그죠? 청소도 좀 하고 사람 없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빨리 하고 전기 덜 쓰고 그죠? 좀 더 깨끗이. 근데 이거를 계속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우리 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성과가 상상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에듀테크 서비스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멍청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뭐 이런 걸 만들었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신경 써서 만드시라는 거예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들의 그 피교육자들을 잘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기반 에듀테크는 AI가 지능화하는 기계 인간 환경. 그러니까 AI는 기계를 지능화하고 인간을 지능화하고 환경을 지능화하는데 인간을 대상하는 것이고 인간을 좀 더 지능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기업의 자본은 결국은 임직원은 자산이자 자본이고 자본은 물적 자본과 경제 자본, 지적 자본으로 나올 수 있고 지적 자본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이거 제 DBR에 아마 썼을 겁니다. DBR 아까 그 글을 보시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HRD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저는 HRD를 전공을 안 했지만은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적 자본론과 완전히 연결이 되죠. 저는 이렇게 아예 외워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기업의 자본은 뭐다? 물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적 자본 뭐야? 부동산 뭐 이런 거. 경제적 자본 돈.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지적 자본. 지적 자본은 세 가지입니다.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이 세 가지예요. 예. 거기에 이제 또 요즘 추가되는 게 문화상징 자본, 그다음에 이제 매력 자본까지 있는데 매력 자본은 그게 주류적 이론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섹스나 뭐 에로틱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죠. 현실은 매력 자본도 중요해요. 그죠? 한국이 왜 제가 G3까지 간다고 감히 국뽕을 날리겠어요. 예. 요즘 한국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느 나라 가도 다 대접받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남자들, 대접받지 못하는 여자들 괜히 여기서 싸워서 페미와 뭐 뭐죠? 이대남 뭐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다 대접받아요.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꽤 매력 자본을 획득했어요. BTS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뭐 블랙핑크요? 맞나요? 도 있고 매력 자본을 획득했어요. 한국이. 매력 자본뿐 아니라 그러니까 다 이뻐요. 잘생겼어요. 심지어는 상징 자본까지 획득했어요.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손흥민, 상징 자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본이 엄청 많은 진짜 너무 행복한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기가 쉬워져요. 자본이 많은 거죠. 자본. 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나의 자본은 저 돈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부모님한테 받은 돈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 내가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지적 자본. 지적 자본 5가지예요. 목숨 걸고 그 5가지를 지켜야 돼요. 인적 자본. 인적 자본 뭡니까? 여기 써 있는 건강, 두뇌. 나의 건강, 두뇌,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회적 자본 뭡니까? 관계 자본이거든. 나의 인간관계. 나의 외적 인간관계, 내적 인간관계. 그거 지켜야 되고. 세 번째, 구조적 자본. 구조적 자본은 뭐냐면요.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어요? 일본은 지금도 팩스 안 되잖아, 공무원들. 근데 우리나라는 막 이메일, 카카오톡, 막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세상 뭐 효율적인 걸 다 써가지고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문화상징 자본, 심지어 매력 자본. 우리 매력을 갖춰야 돼요. 그죠? 우리 눈썹도 그려야 되고 적절하게. 저 토요일 날 피부과 가요. 피부과 선생님이 10년 젊게 해주겠대. 그걸 왜 마다해? 그거 2, 30만 원까지밖에 안 들 것 같은데 그걸 왜 마다해요? 10년을 젊게 해주겠다는데 제가 성형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칼을 대는 건 겁이 나지만 나의 매력 자본을 확충하는 걸 왜 내가 거부해요? 왜 살을 내가 배를 왜 나오게 하고 살아야 되고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 5가지 자본을 내가 물적 자본, 경제적 자본 있는 분들은 배 나오고 살아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5개의 지적 자본을 확충하라는 거죠. 그리고 HRD 하는 분들은 그거를 늘려주는 분들인데 그거를 현실에 있는 테크놀로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늘려주는 일을 도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거는 늘 항상 테크 프렌들리했다. 그래서 결국 AI를 활용한 기업 교육의 방향성이 임직원의 지적, 문화적, 매력적 자본 확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자본과 실무적 역량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시라는 거고 그 자본과 역량을 수치 계량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AI가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느 정도 계량화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리드를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리드, 예. 그래서 각 피교육자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으면 비슷한 수준의 피교육자를 찾아낼 수 있고 피교육자가 학습해야 할 컨텐츠를 찾아낼 수 있고 피교육자가 중간에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 학습 경로를 제시할 수 있고 피교육자가 원하는 레벨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도 제시할 수 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말하고 말씀을 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탁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탁구도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쩌다 탁구를 저보다 잘 치는 애가 발견되면 교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걔를. 그래서 걔가 딱 집에 갈 때 잠깐 붙잡았죠. 너 나랑 탁구 치러 가자. 너 탁구비 내게 하자. 너가 이기면 내가 탁구비 내줄게. 치죠. 지면 제가 탁구비를 내주면 되죠. 그럼 그 다음날 또 기다리죠. 야, 탁구 치러 가자. 그럼 걔 우리 학교에서 제일 탁구 잘 치는 애인데 탁구 치는 거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지. 공짜로 친다면 좋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연속으로 치면 결국 제가 걔를 이기더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지? 제가 그문에서 걔를 안 기다려. 그죠? 결국 나랑 실력이 비슷한 애를 찾아줘야 돼. 제가 찾은 거죠. 찾으면 끝난 거야. 걔를 잡아서 내가 같이 탁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 HRD가 그 AI에서 그런 거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지금 14분이니까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크놀로지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비주얼 캠프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의 눈동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마트폰에 이 셀카용 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얼마나 학습자가 학습을 하고 있는지 이 눈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앱에 알게 모르게 이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스픽이라는 앱을 쓴다, 또는 뭐 리드의 산타토익을 쓴다. 제가 여기 보시면 지금 다 그런 거잖아요. 예. 심지어는 이제 이 비주얼 캠프의 기술이 들어간 데를 보면 이렇게 눈만 보면 눈 움직이는 것만 보면은 이게 이북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앱이 있으시면 이런 비주얼 캠프 기능도 넣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학습자의 어떤 주목도나 이런 걸 보면서 또 관심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가용한 테크놀로지가 뭐가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회사 되게 웃기죠. 슬로건이 Eyes don't lie예요. 여러분들 피자를 드실 때 저는 늘 실험을 하는데 피자 한 조각 남았을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아무도 안 먹죠. 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봅니다. 그럼 피자 그 남은 한 조각을 열심히 보는 분이 꼭 한 분은 존재해요. 그럼 그분한테 딱 피자 조각을 밀어드리면 대부분 사양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그 HRD 담당자님들께 그 디지털 미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디지털 미라는 건 뭐냐면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뭐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아졌죠. 나의 디지털 버전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나의 상태를 반영하죠. 건강, 미용, 기억, 지식, 재무, 행복도가 거기에 들어있어서 그걸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 결합 시스템. 그래서 고객이 늘 소지하는 어떤 하드웨어, 제품이 기본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떤 기억의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재무의 분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건강, 앞으로는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씩 있으세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나하나 회사가 엄청난 큰 기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의 뷰티를 늘 보고, 나의 건강을 늘 체크해주고, 나의 기억, 나의 지식, 나의 행복도, 나의 돈,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 HRD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 MIT의 마이클 슈라지 교수인데 이분 겸임 교수신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글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AI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오그멘티드 인트로스펙션이다. 그다음에 이분이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AI를 보통 우리가 비서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 뭐 구글도 구글 어시스턴트, 또 애플의 시리, 비서인데 사실은 그 비서라는 메타포는 저는 잘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세요? 애플의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아닌 나의 어떤 비서로서의 AI는 아직은 그렇게 성공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실이나 이런 것이 나의 비서가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나라는 거죠. 나.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 때 오히려 성공할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성찰하고 깊게 생각하고 생산성과 가치가 향상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뭐 셀프스웨어라는 말까지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저도 벤처를 2개를 창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사업은 뭐다, 뭐 돈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당연히 큰 게 사람이죠. 그죠? 사람을 저도 제3의 창업을 할 마음도 있는데 제3의 창업을 하면 제가 뭐에 자신 있을 때 할 거냐면 사람을 다루는 데 자신이 있으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창업, 두 번째 창업 둘 다 사람을 제가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 조직행동론 이런 거를 듣긴 했는데 더 자세히 듣지 못했어요. 거시 조직도 들었어야 되고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그러한 조직 운영 원리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쪽보다는 저는 경영정보학이나 인공지능을 더 많이 한 거죠. 회계학도 덜 듣고 제가 만약 회계를 더 공부해야 되고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다음에 사람을 다루는 방법 HRD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는 게 그런 건데 이제 그 외 직원들이 어느 날 뭐 문자하거나 하죠.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사를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많이 그 얘기 들었겠어요. 한 달에 한 번도 대화를 안 나누던 직원들이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99%가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두기 전에 그러면 대표로서는 2가지의 오묘한 생각이 듭니다. 아 드디어 네가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이 사람이 나가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나가게 생각을 하게 내가 만들었을까 대표로서. 그걸 반성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럼 결국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연봉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 회사에 있을 때 제가 발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HRD 문제거든요. 거의 다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HRD 있는 분들한테 앞에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왜 웬만하면 좋은 기업을 가려고 그러고 왜 웬만하면 좋은 사람들을 사귀려고 합니까? 나의 발전이죠. 디지털 미. 나의 발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발전을 시키는 것이 가장 개인이나 조직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인간 스스로의 가치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미용,
제가 미용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UCLA에서 연구를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했는데요.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노화 필터, 뭐 아이 얼굴 만들어주는 필터. 예, 요즘은 이것만 해도 벌써 10년 전 연구, 10년도 더 된 연구인데요. 사람들한테 70살 얼굴을 보여줬더니 보험 가입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아, 내가 70살에 이래? 아, 이땐 난 정말 매력도 없고 힘도 없겠네. 나 돈 못 벌겠네. 그래, 내가 지금 좀이라도 돈 더 있을 때, 수입이 좋을 때 보험을 들어야 되겠네. 20, 30대한테 보험 들으라면 절대 안 들죠. 근데 이제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 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운동 습관이 개선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험을 들더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 리도 말씀드렸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에이다 케어 이거 다 중국에서 엄청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의 데이터를 리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드는 그게 아까 영어 실력이었고 문제 풀이한 결과였잖아요. 헬스는 뭡니까?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나의 헬스 레코드죠. 나의 혈당이 어떻고 뭐 혈압이 어떻고 하는 수많은 그 데이터. 그래서 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영국, 미국, 특히 중국은 미국이나 영국의 최고의 병원과 대학들과 같이 협력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는 거죠. 그럼 환자의 마지막은 뭐죠? 병원에서? 사망이에요. 그럼 사망하기 전에 일주일 전, 2주 전, 한 달 전, 두 달 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저희 회사 직원이 떠난다고 마음을 대표한테 얘기할 때까지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사람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직장 옮기면 뭐 좋습니까? 아니면 직장 그만두는 거 좋습니까? 실업급여 받으면 좋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직원한테 되게 못할 짓을 한 거고 저도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남녀 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헤어지기 전에 술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헬스는 뭡니까? 죽기 전에 술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일주일 전 레코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일주일 전에도 아마 그 레코드 상에서는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한 달 전, 두 달 전, 6개월 전, 1년 전에 레코드가 우리가 있다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AI 연구자들이 이런 헬스 분야에서도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전이되지 않도록 죽는 상태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당시에 처방을 내렸어야 되고 어떠한 치료를 했어야 되는지를 계속 회고적으로 분석하는 AI 연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게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오래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내가 100살, 130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한참 젊고 좋을 때 돈 벌어야죠. 네. 그럼 내가 130살이면 내 애는 110살인데 그때까지 내가 얘를 내 애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똑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정부가 출산율을 어떻게 한다 해도 참 쉽지 않죠.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 어쨌든 이러한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미라고 이제 정리하는 거고요. 이 AI 생명, 손흥민이 며칠 전에 그죠? 너무 재밌게 봤죠. 손흥민 때문에 AIA가 떴겠어요, 그죠? 맨날 AIA 입고 나오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바이탈리티라는 걸 하는데 뭐냐면 5만 원 이하인가에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걸 줘요. 그것도 5만 원 이상 주면 또 그거 안 된다면서요, 보험회사에. 뭐 규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싼 제품을 줘서 고객한테 이거를 차고 다니고 이거를 AIA랑 공유를 하면 내가 얼마나 걸었다 하면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병을 덜 얻을 것이고 병원에 덜 갈 것이고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줄일 것이므로 이 사람한테 미리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미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미라는 거는 어떤 셀프 이밸류에이션하고 그다음에 셀프 임프루빙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가 지금 5kg가 다시 쪘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저의 목표를 바꿨어요. 작년에 8kg를 뺄 때는 그냥 체중을 빼기 위해 했기 때문에 제가
체중을 매일 잰다, 그다음에 안 먹는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저는 그때도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원칙이 뭐냐면 소셜한 다이닝은 엄청 먹는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최대한 자제한다. 예. 그 세 가지죠. 제가 이번에 5kg를 다시 빼려면 이제 이번에는 근육을 잃지 않으면서 빼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운동이 들어가야 되죠. 그동안은 제가 그 목표가 근육에 있지 않고 체중에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행동을 못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원칙이 세 개에서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첫 번째 체중을 매일 잰다. 두 번째 소셜 다이닝은 최대한 한다. 일부러 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만났는데 나 술을 못 먹어, 뭐 살 빼니까 못 먹어, 저녁 나 줄일래, 뭐 이거는 재미가 없죠. 그러면 그럴 바에 아예 만나질 말아야 되는 거고. 또 소셜 다이닝에 최선을 다한다. 세 번째 혼자 있을 때 자제한다. 네 번째 이제 운동을 겸한다. 예, 운동을 겸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 목표를 정해야 나의 액션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목표라는 거는 나의 측정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체지방이나 근육량을 측정하는 제가 인바디라도 사야 되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죠? 내가 그 체중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예, 그럼 나를 또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연구를 이거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엠퍼라는 거를 디지털미의 제너럴 알고리즘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6월 22일, 23일 그때 그 발표를 대구에서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aim, measure, predict, evaluate, recommend. 모든 디지털미의 어떠한 알고리즘은 이 다섯 가지를 거칠 거라는 논문을 하나 쓴 겁니다. 하나는 일단 aim, 아까 aim. 그죠? 작년에 제가 8kg를 줄이겠다. 지금 뭐예요? 5kg를 줄이겠다. 하지만 근육을 잃지 않겠다. 목표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게 aim이에요. 그러면 그 aim을 정하면 매저할 게 두 개가 생긴 거죠. 하나는 체중, 하나는 근육량. 예, 작년에 없었던 목표, 그러니까 매저, 측정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프리딕트예요. 그죠? 내가 이대로 하면은 내일 체중과 근육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일주일 후. 근데 만약 제가 이거를 이제 디지털 미 알고리즘 서비스에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나한테 너의 목표는 뭔데? 너 체중만 줄이는 거야? 근육을 잃지 않겠다고? 오케이. 그러면 그걸 매저해주고 너 이대로 가면 다음 주에는 체중이 1kg 더 늘겠는데 근육량은 더 빠지겠는데 하면은 그게 프리딕트죠. 그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 거예요. 너 이번 주 스케줄이 어떻게 돼? 너 적어도 8km를 한 번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너 이렇다 섰다 이렇다 앉았다 너 100번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저의 디지털 미 서비스가 저한테 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액션 아이템을 주겠죠. 근데 그거는 걔는 저한테 뭘 주느냐? 제가 그 액션을 했을 때 가장 저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는 방향의 액션을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 서비스를 짜증내야겠죠. 그게 지금 이벨류에이트 앤 레코멘드예요. 그러니까 프리딕트는 가만두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고 이벨류에이트는 네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어떻게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레코멘데이션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건 리드의 알고리즘을 조금 일반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 힌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 사람 보세요. 아까 리드에서 나랑 실력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틀린 문제를 추천하잖아요. 근데 틀린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추천해야 될까요? 나랑 실력이 제일 비슷한 사람이 틀린 문제가 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틀릴 만한 문제를 해야 돼요? 맞출 만한 문제를 해야 돼요? 일단 그걸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틀린 문제 중에서 이 사람이 맞출 가능성 있는 문제를 추천하는 게 낫습니까? 틀릴 가능성 있는 걸 추천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맞출 가능성이. 같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틀린 문제를 이 사람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맞추는 문제 중에서는 어려워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발했을 때 막 저희끼리 막 박수 쳤어요. 바로 이거다. 이것은 체중, 미용, 모든 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비슷한 건강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의 건강을 향상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향상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주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가격 차이가 있겠죠. 그죠? 돈이 좀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엠퍼라는 걸 한번 같이 외워보시고요. 이건 뭐 저희가 아직 논문으로 이번에 처음 대구에서 6월 22일인가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알려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AI 2041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HRD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해요. 여기 보면 인도 배경으로 나야나라는 소녀가 있는데 10대 소녀인데 엄마가 허락 없이 이 디지털 미 서비스 같은 데 가입을 시켜요. 미성년자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랬더니 이게 가네시 인슈어런스라는 보험에 가입을 시키는데 이게 뭐냐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가 알고 있어요. 이 보험회사가. 그래서 막 담배 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빠가 담배를 끊기 시작하고요. 뭐 약을 복용하는 그런 걸 알려주는데 문제는 동생은 단 음식을 끊게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긍정적인 디지털 미 효과죠. 근데 이 어느 날 이 나야나가 같은 반 친구 사해지라는 남자애를 하게 되는데 얘가 하필이면 불가촉 천민이에요. 달리트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 집 근처로 얘가 가면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가네시 인슈어런스는 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면은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 이 보험 가입자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많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민과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보험료가 그걸 반영해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슬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챕터에 보면은 이 나야나가 사회지를 만날 때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지. 2041년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 스트림이 돼서 이제 그걸 끄고 또는 그걸 버리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마치 영화처럼 나오는데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될까요? 저는 이제 SF가 많은 경우에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이 경영의 존재거든요. 경영과 시장 경제, 그다음에 경쟁이 존재하죠. 그래서 나쁜 서비스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사이언스 픽션과 현실의 차이는 사실 경영과 시장 경제와 경쟁, 자유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SF는 무슨 독점 기업이 세상을 막 지배하고 경영자가 되게 못된 놈이 나와서 뭐 하는 걸로 나오는데 세상은 그런 경영자는 회사에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회사의 실적이 나빠져서 도태되고 다른 기업에 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SF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가치 있는데 결국 굉장히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러한 디지털 미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이런 것에서 약간의 어떤 고객들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구조적으로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사용자 중심의 어떤 인공지능이 구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뒷부분에 혹시 시간이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2년에 AI에 대한 예측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경전TV에 가보시면 이 부분이 있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메타버스 얘기를 좀 하죠. 지금 교육에서 또 기술적 이슈가 메타버스잖아요. 그죠? 메타버스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제일 우리 HRD 담당자가 하지 않으셔야 될 게 메타버스라고 발음하시는 거죠. 우리가 미스 유니버스라고 하지 미스 유니버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라. 그리고 골프도 되도록이면 골프라고 하지 않는 게 좋고 재즈바에 가자 하는 것보다는 재즈바에 가자고 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래도 골프나 뭐 재즈까지는 좀 괜찮은데 메타버스를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어 보여요. 4차 산업 혁명. 이 혁명이 네 번째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지 산업이 4차 산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건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포괄적이면서 정확한 이름이 나와서 그동안 사물 인터넷, 뭐 디지털 트윈, CPS 이런 말보다 훨씬 더 괜찮은 말이죠. 예, 그동안은 너무 좀 기술적이거나 재미가 없었어요. 사이버 스페이스란 말이 있었는데 이걸 만든 윌리엄 깁슨도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이버 스페이스란 말은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메타버스란 말은 너무 말이 정확한 이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용어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HRD 협회 강의도 사실은 메타버스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 교육 결합이 돼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린 옛날엔 그걸 또 온오프 뭐라고 하고 막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냥 메타버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주된 건 뭐냐면 MZ세대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블록스 써보셨습니까? 여기서 로블록스 써보신 분? 오, 대단히 젊으신데요. 혹시 아기가 있으신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 6살 아이를 만났는데요. 얘가 저한테 한 2시간 동안 로블록스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로블록스가 이거는 대세구나. 그러니까 만 6살,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여자 아이였는데 어느 다른 교수님 딸이었는데 너무 똑똑한데 얘가 로블록스랑 붙잡고 살아요. 딱 헤어지면서 자동차 타고 그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모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저랑 신청하려면 무슨 아이디로 연락하세요. 그러니까 인스타, 페이스북은 이제 로는 그 친구랑 친구가 될 수 없고 저는 그 너무 귀여운 그 따님과 제가 친구가 되려면 제가 로블록스를 해야 되고 로블록스에서 그 아이디를 찾아가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 6살 친구는 로블록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던데요. 로블록스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놀러 와 하면 우리 집에 뭐 장난감도 있고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과 내 친구 집에 있는 장난감이 다르잖아요. 로블록스가 보니까 내가 그런 블록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점프, 그죠? 뭐 뛰어내리기, 뭐 왼쪽으로 가기, 오른쪽 가기. 그러니까 그 단순하니까 초등학생이나 뭐 그 만 6살 아이가 하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아이가 좀만 노력하면 자기의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을 초청해서 내가 만든 블록 놀이터. 저는 로블록스가 굉장히 제너럴한 게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그 뛰어넘기 게임들을 쉽게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게 해서 친구들을 거기서 사귀고 그러니까 거기서 딴 애들이 또 내가 만든 거 나는 늘 남이 만든 놀이터에 놀겠죠. 하지만 내가 또 신경 써서 만들면 나의 놀이터에 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죠.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 친구들이 댓글 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거를 그렇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임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MZ세대들이 하기 때문에 할 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메타버스가 안 된다, 된다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 6살이 하는데 어떡하겠냐고. 내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물론 이제 대면은 그럼 없어질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이라는 거는 디르겜이라는 학자가 뭐라 그러냐? 흥분을 발생시키는. 제가 오늘 집에서 온라인 강의한 거와 오늘 그래도 여기 성수동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와는 천지 차이죠. 지금 줌으로 제 강의를 듣는 분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와서 이따가 점심이라도 같이 먹는 분과 온라인에서 하고 끝나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죠. 사실. 왜? 이 대면이라는 거는 흥분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잔나비를 봤잖아요. 저 잔나비 2번 봤는데 잔나비 보신 분 있어요? 잔나비 공연? 네, 여러분들과 저는 잔나비에 대한 경험이 이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을 저는 했다니까. 최정훈을 직접 봤다고요. 다른 거야, 다른 거. 그죠? 네, 우리가 왜 굳이 여행을 가냐고요. 브라질 가보신 분, 브라질. 가보셨나요? 저분이랑 우리 나머지는 이거는 브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게 안 되는. 다 아무도 안 가봤다면 뭐예요? 다 할 말이 있어. 브라질은 뭐 삼바가 어떠고 또. 하지만 가본 분과 안 보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예, 대면과 비대면은 천지 차이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면을 일으키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단어가 다 뭡니까? 의무예요, 의무. 완전 웃기죠? 예, 저는 여기 오늘 왜 왔습니까? 의무를 지키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저녁에 집에 가서요? 집에 가는 게 너무 행복해하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집에 왜 가냐? 의무로 가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오늘 출장 가서 없어. 왠지 어차피 집에 갈 거긴 하지만 자유를 느끼죠. 그죠? 네, 우리는 대면은 다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뭐야? 그 의무를 지키다 보면 재미가 있어. 그죠? 예.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메타버스의 모델이 여러분 교육을 이제 어떻게 될 때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메타버스로 간다는데 메타버스로 해야 되는 거야? 뭐 아까 아주대 MBA를 생각을 해보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두 가지 같이 있는 게 좋죠. 이 방금 말씀드린 건 모빌리티라는 책, 조널이라는 학자가 쓴 책,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까워요. 이 책도 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메타버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메타버스 부동산 투자 뭐 일단 여러분들 저 이거 될 것 같아요. 주이프트 같은 거. 저 이거 살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자전거 뒤에 여기 좀 보이시죠? 뒤에 바퀴 위에 올려놨죠, 그죠? 요거 한 50만 원, 100만 원 한대요. 비싼데 저 자전거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자전거도 사고 이것도 살까 싶어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저는 일찍 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기계를. 그래서 좀 주변에 이런 거 사는 사람 많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살려고요. 왜? 아까 제가 근육을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근육을 잃지 않으려면 제가 뛰거나 뭐 헬스장을 가거나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자전거로 또 죽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전거로 죽기 싫어서. 그러면 집에다 자전거 놓고 이거 여기다 얹어 놓고요. 주이프트 하려고요. 근데 이거 하면요 너무 좋은 게 매일매일 제가 자전거 대회 나갈 수 있죠. 밤 12시에 제가 퇴근했어도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에 연결된 사람들이나 야 오늘은 저 뭐 어디를 뭐 한강 남쪽을 합시다. 만약 하면은 서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합의되면 4명이서 경주를 하겠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자전거 경주를 나가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건 1년에 몇 번이고 위험이 따르고 나름의 재미가 있지만 일상적으로 자전거 경주 대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이프트를 이용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스테픈이랑 이건 약간 사기 같지만 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네요. 최근에 루나 테라 사태도 있었지만 말이 돼요? 이거? 보세요. 운동화 15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면요. 10분에 3만 원을 번대요. 그러면 이거 한 달만 쓰어도 일단 신발값이 나와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거 괜히 운동화 150만 원짜리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죠. 주이프트는 그나마 뭐 돈을 많이 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차라리 이거는 솔직한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그 NFT는 만들어 보셨나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본 뭐 저도 저 청주대 이원준 교수님한테 배웠는데요. 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카이로스 전자지갑을 일단 만드세요. 간단해요. 그냥 크롬 익스텐션 하시면 돼요. 저 돈도 없어요. 클레이 제로야 제로. 카이카스를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카이카스입니다. 크롬에서 카이카스 검색하시면 크롬 익스텐션 할 수 있고 전자지갑을 설치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여기 크래프터 스페이스에 가세요. 크래프터 스페이스 가면 NFT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집은 이 철수뮤직이에요. 저를 만나고 싶으면 이 철수뮤직으로 오시면 돼요. 매일 밤. 물론 매일 밤 가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이제 합정동에 있는데 합정역과 삼국수역 사이에 있는데 저는 여기를 너무 사랑하는 술집인데 갈 때마다 이렇게 사진과 비디오를 찍어요. 제가 이게 사진이었나? 비디오. 10초짜리 비디오인가? 사진인가 그래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2022년 철수뮤직 앳 합정의 모습이다 해가지고 이걸 NFT로 만들었어요. 10메가 이하면 만들 수 있어요. 이 사진 하나를 제가 올린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철수뮤직이 없어지면 얼마나 슬플까. 하지만 저는 그 대신 보험을 들었어요. 철수뮤직 없어지면 저는 슬프지만 저의 NFT 가격은 오르겠죠. 왜냐면 철수뮤직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진을 몇 명이나 찍어놨겠어. 그죠? 저는 그걸 이제 일종의 해칭을 한 거죠. 저의 마음이 슬퍼지는 것에 대한 해치를 한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픈시에 가서 팔아야 돼요. 아직 우리나라는 NFT 마켓플레이스는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마켓플레이스고요. 여기다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다 하려면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클레이가 필요해. 카카오가 발행한. 근데 카카오를 발행하는 클레이를 사려면 또 제가
또 은행 계좌를 또 해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암호화폐 거래 이제 1년 전에 끊었거든요. 그때 다 팔았어요. 작년에 비쌀 때 팔고 이제 끊었는데 그 지금은 그래서 그냥 여기서 중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시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오픈시 진짜 나쁜 애들인 게 등록할 때 돈을 받아요. 내가 팔리기도 전에 되게 나쁘죠. 땅 찍고 헤엄치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아깝고 제가 그 클레이라는 암호화폐를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중단했는데요.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클레이 사는 건 쉬울 거고요. 한국에서는 여기까지 해보셔도 되는데 이제 오픈시에 괜히 돈 내시는 거죠. 쓸데없이. 그러니까 지금 NFT 한다는 분들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 오픈시한테 도움을 주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솔라나 베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이제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가상 부동산을 또 한번 사봤어요. 할 수 없이. 제가 흑석동 출신인데 요 자리가 저희 집 자리거든요. 옛날. 흑석동에 가면 흑석동이라는 검은 돌이 놓여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김창훈의 흑석동이라는 노래 아세요? 산울림 멤버? 거기서도 나오는 뮤직비디오에도 저희 집 자리가 나오는데 거기 흑석동이라는 돌이 있는 곳인데 제가 이걸 샀어요. 얼마에 샀냐면 4만 원에 샀어요. 40불. 돈이 정말 아까웠어요. 이거 누가 나중에 사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충격적인 거는 요 자리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요 자리 보세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샀죠 이미. 아니 흑석동에 왜 이렇게 가상 부동산을 누가 이렇게 사놓은 거야? 엄청나게 사놨죠. 이 얼스2에서 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요즘 얘기하는 이제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얘기들인데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메타버스의 재택근무, 직방이 재택근무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네가 만든 메타폴리스 마케팅이죠. 아까 메타버스에서 저 대박 날 것 같은 게 음주 메타버스 짠이에요. 완전 재밌어요. 음주 메타버스 짠. 여러분들 줌으로 술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는 all or nothing이에요. 어떻게 줌으로 술을 먹어요? 근데 음주 메타버스 짠은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뭐냐? 메타버스에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동창회 하거나 무슨 모임하면 꼭 못 오는 사람 있죠. 그럼 그동안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소외되죠. 에이 저놈 안 왔어. 쟤는 우리한테 애정이 없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위워크에서 뭐 공유 사무실 쓰는 것처럼 메타버스 짠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웬만하면. 야 이번에 15명 모이는데 12명은 오는데 3명 못 오는데 그래 걔네들은 메타버스 짠으로 접속하라 그래. 우리는 메타버스 짠 강남 1호점으로 갈게. 그럼 메타버스 짠 강남 1호점에 가면은 거기 카메라 다 들이고 우리 술 먹는데 접속한 애들은 부산, 대구, 광주에서 접속한 애들은 그냥 거기서 보면서 야 우리 노래 부른다 노래방 저희 노래방.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떠한 음주 문화를 결합하면 앞으로는 짠 방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짠 강남 1호점, 짠 역삼 1호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R과 AR, 스마트 컨택트 렌즈, 모조 렌즈. 홀로렌즈가 500만 원, 오큘러스 현재 뭐 50만 원 정도죠. 홀로렌즈가 한 100만 원쯤 내려오면 홀로렌즈는 AR이에요. 그래서 현실이 보이고 가상이 보이는 거죠. 근데 오큘러스는 좀 답답해.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가리니까 좀 바보 같아 보이죠. 예, 세상 모든 건 다 섹시해야 돼요. 구글의 스마트 글래스, 구글 글래스 나온 적 있죠. 그게 왜 안 팔린지 아세요? 이게 짝짝이로 보여요. 눈이. 대칭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애플 아이폰 왜 팔렸어요? 아이폰 있으면 엄청 있어 보이고 와치. 그래서 이 홀로렌즈 오큘러스는 눈을 가리기 때문에 멋지지가 않아요. 너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봐요. 혼자 집에서 밤에 누워 있을 때는 돼요. 근데 사회적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홀로렌즈는 그 대신 바깥이 같이 보이니까 돼. 하지만 비싼 게 아직 500만 원. 모조 렌즈라는 스마트 컨택트 렌즈가 되면 언제쯤 될까요? 배터리로 발열이 된대요. 발열 문제가 해결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이제 앞으로 스마트 컨택트 렌즈 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보이는 거죠, 바깥은. 그 다음에 안에 가상 영상은 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스마트폰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정말 메타버스가 이제 나오는 건데 HRDC 분들은 이런 걸 다 구글 키워드로 다 등록을 해놓으세요. 홀로렌즈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조 렌즈가 언제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제대로 발표하는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이 페이지 깔고 끝내겠습니다. 그 1인분이라는 단어는 아십니까? 1인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MZ세대들은 우리 팀 화이팅 같이 잘합시다 하면은 되게 짜증낸대요. 내가 왜 같이 잘해야 돼요? 1인분이나 잘하세요. 그런데요. 1인분. 저는 그냥 1인분 할 거예요. 나는 내가 2인분 할 마음도 없고요. 나 2인분 하는 사람으로 조직에 알려주고 싶지 않고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0.5인분 하지 마세요. 이 게임 문화에서 온 거라면서요.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하다 보니 나의 랭킹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제일 싫은 거예요. 1인분을 안 하는 사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MZ세대들은 1인분 의식이 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 기성세대는 나는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이고 딴 애들은 노는 애들이야. 뭐 이런 의식도 있었고 또는 같이 잘하자. 또는 어디에 숨어서 그림자처럼 일하는 사람. 근데 지금 MZ세대는 내가 1인분만 하면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제가 요즘 교수님들 회의할 때 이걸 얘기해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1인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러면 교수님 1인분 합시다 우리. 저도 1인분 할게요. 예, 저기 뭐 스불제 이런 말 아시죠? 예, 그러니까 MZ세대들의 어떠한 그 문화를 같이 보셔야 메타버스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술로만 보거나 단순히 폄하할 일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아마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